여러분은 1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사람을, 그것도 무려 2명이나 죽였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1957년 5월 26일에 영국에서 태어나 11살의 첫 살인을 저지른 최연소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메리벨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메리는 그 당시 17살이었던 미성년자 어머니 베티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시듯이 그녀의 어린 시절은 정상적이지 못했으며 매우 불행했습니다. 베티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매춘부였고 메리는 그녀가 전혀 원치 않은 두 번째 아이였습니다. 메리가 태어날 당시 병원 직원이 베티에게 메리를 안기자 당장 애 데려가 치워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베티는 메리가 너무 싫어 그녀를 죽이려고 상습적으로 시도를 많이 했으며 메리는 그로 인해 자주 부상을 입게 됩니다. 1960년경에는 일부러 창문에서 메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수면제를 먹이기도 했으며 메리를 불법으로 팔아넘기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정환경 때문인지 메리는 조울증 증세를 보였고 야노증을 앓았으며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전혀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매우 폭력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자주 싸웠고 여러 차례 학교 아이들의 목을 조르거나 모래를 입안에 넣는 등 질식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해서 학교에서 메리와 어울리려는 학생들은 없었고 메리는 이웃집의 13살 노르마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1968년 5월 11일 토요일 길가에서 멍한 상태로 피를 흘리며 돌아다니는 3살짜리 소년이 발견됩니다. 조사 당시 사용하지 않는 공습대피소에서 메리와 노르마와 같이 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지붕에서 자신을 밀어서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각기 다른 3명의 어린아이들 부모에게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메리와 노르마가 모래를 가지며 놀다가 이 아이들을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메리와 노르마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선 3살 소년 사건은 자신들은 단순히 그 소년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으며 3명의 아이들에 관해서는 메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르마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메리가 각각의 아이들의 목을 졸랐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메리는 멈추지 않았고 아이들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며 디테일하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단순 경고를 받고 이 사건들은 그냥 마무리됩니다. 그로부터 2주 5월 25일 그녀의 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이 자주 놀던 버려진 집 2층 침실에서 4살의 마틴 브라운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이 사건이 그녀의 첫 살인행위였습니다. 마틴은 오후 3시 30분경 아이들에 의해 발견됩니다. 마틴의 시신은 머리 위로 팔을 뻗은 채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 주위에는 피와 거품이 있었고 따로 폭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메리와 노르마는 그 당시 침실 쪽에서 나타나지만 발견한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지시 외에 별다른 일은 메리와 노르마에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도 가는 것이 누가 이 어린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그 주변에서 발견된 버려진 약통에서 알약을 삼켜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결론을 짓고 이 사건도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메리는 노르마를 불러내 근처 보육원에 몰래 침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틴 브라운을 죽였어. 먹어. 그라 라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납니다. 경찰은 어린아이의 필체인 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며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5월 31일 메리와 노르마는 보육원에 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보육원에 도난경보기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출동했고 메리와 노르마가 그곳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 침입에 대하여 강력하게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7월 31일 메리는 3살 소년 브라이언 호우를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목졸라 살해합니다. 하지만 1차 때는 단순히 목만 졸랐었다면 이번에 그녀는 들키지 않은 것에 대담해진 것인지 시신에 잔인한 행위들을 해놓습니다. 가위로 브라이언의 머리를 잘라놓고 다리에는 수많은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아이의 중요 부위까지 잘라놓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M이란 글자를 새겨놓으려는 조잡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브라이언의 부모는 오후 당시 집 밖에서 브라이언 집의 개와 메리, 노르마 자신의 아들이 함께 놀고 있던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했으며 그 뒤 늦게까지 집에 아이가 들어오지 않자 그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브라이언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하여 그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풀과 잡초덩어리들로 시신을 숨기려는 어설픈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러진 가위 한 쌍이 브라이언 발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브라이언은 시신이 발견되기 7시간 30분 전에 사망했다고 추정하였으며 범인은 한 손으로 브라이언의 콧구멍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물리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추정, 검시관은 살인자가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브라이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칩니다. 100명 이상의 경찰들이 파견되었으며 12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건 관련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8월 1일 신문했던 아이들 중 메리와 노르마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이 메리와 노르마랑 놀고 있었다는 브라이언 부모의 마지막 목격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더 신중하게 신문했습니다. 초기 조사 당시 노르마는 흥분한 상태였던 반면 메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둘은 초기 진술 시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함께 논 것은 인정하였지만 잠깐 논 이후 브라이언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8월 2일 2차 신문에 들어갑니다. 메리는 당시 오후에 브라이언이 어느 8살 소년과 함께 노는 것을 봤으며 그 소년이 브라이언을 때린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작은 가위 하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죠. 경찰은 메리의 진술을 토대로 메리가 지목한 소년을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그날 오후 그 소년은 공항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많은 목격자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부러진 가위에 대해서는 경찰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위의 존재를 알고 있는 메리를 용의자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4일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바로 노르마의 증언이었습니다. 메리가 브라이언을 죽이는 것을 지켜보라고 했고 면도칼과 부러진 가위로 브라이언 배에 글자를 새기려고 했으며 브라이언을 죽일 때 메리는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면도칼이 숨겨져 있는 위치도 경찰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다음날 좀 더 명확하게 노르마의 2차 증언을 다시 받아냈고 그 와중 브라이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메리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메리를 유심히 관찰했고 메리는 브라이언의 관을 꺼낼 때 미소를 짓고 손을 비벼대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진 그날 저녁, 메리와 노르마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그녀들은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노르마의 경우 복종적인 성격인 반면 메리는 밝고 교활한 성격으로 갑작스런 기분 변화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왔으며 의사는 메리에게 사이코패스 소견을 냈습니다. 1968년 12월 최종 재판에서 노르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메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말하길 메리는 다른 아이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녀의 어린 나이 때문인지 그녀의 선고를 무기한 연기 및 계속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서 지내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수감 도중 1977년도에 탈옥을 한번 성공했었는데 다행히 잡혔고 다시 수감된 그녀는 교도소에서 1980년 5월까지 지내다가 12년 가까이 지난 23세의 나이로 석방되게 됩니다. 법원은 그녀가 출소 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분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가 석방되자 대변인이 말하길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석방 이후 교도소의 생활이 끔찍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인지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지냅니다. 석방된 지 4년 후인 1984년도에는 딸을 낳기도 하죠. 그리고 1998년 유명한 작가를 통하여 자신의 자서전 들리지 않는 외침을 출간 및 그 대가로 5만 파운드를 받아 많은 사회적 파장과 비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일부 기자들이 그녀의 행방을 알아내고 메리의 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메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아이가 피해받을 걸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3개 정도의 가짜 신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소 5번 이상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출산 당시 2명의 어린 아이를 살해한 여자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메리는 모성애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메리의 딸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신원 보호가 가능한데 그녀는 평생 동안 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 소송에서 이기며 법정은 메리와 그녀의 딸이 평생 동안 신원을 보호받으며 살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해서 신원 보호 관련하여 그녀의 이름을 딴 새로운 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후 그녀의 딸이 2009년에 아기를 출산하여 할머니가 되었다는 소식에 다른 정보는 알려진 게 없으며 그녀가 어디에 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미제의 그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